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제가 다루게 될 내용은 뉴럴넷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하는 내용들이고 한 세 번에 걸쳐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뉴럴넷을 우리가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하고 동일하다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찾았던 파라미터들은 확률식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 하나 정도만 찾으면 됐기 때문에 뭐 미분해가지고 그 파라미터를 찾았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뉴럴넷이 만들어내는 이런 코스트 펑션의 모습은 단순한 이차 함수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듯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이러한 로스의 경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가 아마 로스가 가장 작은 지점이 되겠죠. 이때가 되는 파라미터 W1과 W2를 찾으면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 지금 보시듯이 요렇게 생긴 움푹 들어간 곳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이런 지점들은 다 기울기를 계산하게 되면은 0으로 계산되는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가 0인 곳에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 가중치를 갱신할 때 0인 곳에선 갱신하지 않았잖아요. 가중치 갱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로컬 옵티마라고 하는 지점에 이렇게 싹 빠지면은 여기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겠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기울기가 0인 곳이 이렇게 맥시멈인 곳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미니마도 많고 또 이렇게 컨벡스하지도 않고요. 컨벡스하다라는 얘기는 아래로 볼록하다는 뜻이에요. 위로 이렇게 볼록한 거를 컨케이브라고 하는데 그런 지형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새들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새들 포인트는 한쪽 방향으로는 미분함 최소값이고 다른 쪽은 같은 지점에서 다른 쪽으로는 최대값이 되는 이러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한 지점들이 새들 포인트라고 합니다. 미분치 자체는 0이 나오게 계산이 되는데 실제로는 한쪽으로는 최대, 한쪽으로는 최소 이러한 지점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다차원 공간에서는 이런 지점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복잡한 지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거를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이런 그림은 원래 그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죠, 뉴럴넷이. 근데 그 중에서 W1하고 W2 특정한 두 개의 파라미터에 대한 곡선으로 이렇게 시각화해 놓은 거예요. 다른 파라미터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울룩불룩한 게 나오겠죠. 단지 두 개만 작용하면 이런 게 나오진 않을 텐데 다른 파라미터에 의한 요인이 반영된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가장 좋은 파라미터 W 햇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이제 고민이 생기죠. 자, 지난번처럼 식이 간단하면 뭐 미분해가지고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그게 0이 되는 그런 지점을 찾으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엔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장 이제 무식한 방법은 뭐 서치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파라미터가 예를 들어서 n개가 있다라고 하면 n개를 서치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왜냐면은 하나를 찾고 하나를 열심히 찾고 그 다음에 그 값을 고정시키고 뭐 다른 값을 찾게 되면 그렇게 찾은 값은 옵티멀한 해가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이런 서치 방법은 특히나 이 다차원 공간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건 실현하기 어려운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 이런 방법들, 이런 최적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뉴럴넷에 적용하기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은 여기 제가 책을 하나 그려놨죠.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에 보시면은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설명들이 잘 돼 있습니다. 요건 이제 학부 수준의 책은 아니고 대학원에 가시면 이제 배우는 책이고요. 여기 보면 어떤 그 최적화 기법이 소개가 되어 있냐면은 요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기법들이 소개가 돼 있어요. 이 기법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거를 그대로 예전 기법을 그대로 쓰지는 않고 여기에다가 뉴럴넷을 최적화하기에 좀 더 그 좋은 기능들이 가미가 된 그러한 알고리즘들을 써서 최적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메소드를 쓰긴 쓰는데 이 책에 있는 그대로 쓰지 않고 여기에다가 무엇인가가 더 추가된 그런 기법을 사용할 거고 오늘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미분을 한 번 한 거예요. 미분을 한 번 한 거를 이제 기울기라고 하는데 미분을 다시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2차 더함수, 뭐 행렬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빠르고 좀 정확하게 좋은 지점으로 찾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계도 함수를 사용하는 방식은 뉴럴넷에서 쓰이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뉴턴 메소드 같은 게 이계도 함수를 쓰잖아요. 이런 방법은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만 일단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사 기반의 방식들만 적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레디언트 기반의 옵티마이저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몇 번 봤어요, 앞에서. 우선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거 한번 앞에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건 기울기고 기울기라고 하는 건 미분이니까 손실함수가 있을 때요. 이 손실함수에 대한 미분이에요. 근데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다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다 미분을 갖고 있는 이러한 여기서는 지금 벡터로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벡터보다는 이제 행렬 뭐 그 이상의 텐서들로 많이 표현이 되긴 하죠. 네, 최대한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벡터 형태로 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가 W0부터 WN개까지 뭐 N 더하기 1개겠죠.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담고 있다면 요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들을 담고 있는 요게 경사를 담고 있는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울기를 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자, 그런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거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경사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간단한 선형회귀 예시에서 데이터 포인트들을 다 집어넣어서 우리 손실함수를 만들었었죠. 그 정답과의 차이가 얼마인지 하는 걸 봤었잖아요. 그 손실함수를 만들 때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다 써서 이 로스 펑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든 그거에 대한 편미분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 기울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현재 계산해서 얻어낸 파라미터가 있고요. 요거는 그 다음 거라 그랬죠? 그 다음 파라미터를 어떻게 업데이트 하냐면 요 기울기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해요. 네, 기울기 크기만큼 값을 키워주거나 줄여주거나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요 마이너스라는 거를 부호를 붙인다고 했었죠. 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알파를 곱했죠. 그냥 기울기 그대로 쓰지 않고 요거는 이제 학습률이라고 부르고 러닝 레이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제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4승, 그 0.0001 뭐 이런 값들 또는 0.001 뭐 이런 값들을 뭐 흔히들 많이 사용합니다. 이 값이 너무 크면 발산할 수도 있다 그랬죠. 너무 작으면은 너무 천천히 수렴하고요. 그래서 적당한 값을 써야 되고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자, 그런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거는 풀 배치. 그래서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다 써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태티스티컬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거는 미니 배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일부 데이터 포인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엄밀하게 통계학적으로는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만 쓰는 걸로 돼 있는데 뉴럴넷에서는 그냥 여러 개 전체 데이터 중에서 일부를 사용한 걸 보통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경사를 계산할 때 작은 배치를 쓴다고 돼 있죠. 배치, 미니 배치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배치를 쓰는데 데이터 포인트를 B개만 쓰는 거예요.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고. B라고 하는 건 I보다 훨씬 작은 거겠죠. B만 써가지고 경사를 계산해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로스 펑션이 만들어지는데 이 로스 펑션이 일부 데이터 샘플만 가지고 만들어지겠죠. 그거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요. 이렇게 해서 경사를 구하게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파라미터를 찾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다를까요? 앞에 거랑 일부 샘플을 사용하고 있죠. 전체 샘플이 아니라 일부만 사용하고 있죠.
일부만 사용하게 되면은 로스 펑션에 막 더하기로 더해지는 텀이 적어지죠. 그 로스 펑션이 좀 단순해집니다. 대신 그 로스 펑션이 진짜 로스를 대표하진 않죠. 진짜 로스보다는 훨씬 적은 샘플을 썼기 때문에 그 적은 샘플을 가지고 로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로스와는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진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있는 걸 다 이용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대신 계산은 빠르겠죠. 예, 뭐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비계를 고른다고 했는데 비계를 어떻게 고르느냐 하면은 랜덤하게 일단 골라요. 그리고 나서 전체 데이터 중에서 일부를 골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배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배치는 그걸 빼고 제가 사용했던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또 비계를 골라요. 소위 말하는 비복원 추출입니다. 여기 without replacement. 그거 다시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사용했던 거는 다 빼내고 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로스 펑션 자체가 배치마다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마치 진짜 진짜 그 로스의 그 풍경하고는 약간 다른 게 나올 테니까 마치 그 노이즈를 조금 추가한 것 같은 이런 효과가 있어요. 뉴럴넷에서 노이즈를 추가하게 되면은 일반화 성능이 일반적으로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 데이터셋이 보이죠? 6개가 있죠? 데이터 포인트가. 6개밖에 없고 공부한 시간에 따른 점수예요. 자, 우리가 선형회귀 모델, 파라미터가 딱 2개인 직선을 가지고 한번 이 회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레디언트 디센트로다가 로스를 만들어라 하게 되면 어떻게 만들면 되죠? 다 데이터를 다 쓰라 그랬죠? 데이터를 다 써서 이 예측값과 정답과의 차이의 제곱. 이 로스 펑션은 지금 민 스퀘어 에러죠. 예. 그 다음에 3시간 공부한 거에 대한 예측값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정답이죠. 그 차이의 제곱 더하기 다 해주면 되겠죠. 6개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6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민 스퀘어 에러잖아요. 예. 이게 바로 풀 배치에 대한 로스 펑션이에요. 자, 그러면 이 로스 펑션을 가지고 이제 파라미터 W1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W2에 대해서 편미분한 그 벡터를 가지고 있겠죠. 예, 그걸 가지고 각각을 업데이트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고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 일부. 여기선 예를 들어서 2개씩 쓴다고 칠게요. 그러면 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로스 펑션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2개 골랐죠? 또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남은 거 2개 골랐죠? 이런 식으로 해서 편의상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로스 펑션을 만들게 되면 이것도 다 같은 2차 함수잖아요. W에 대한 2차 함수인데 이거는 실제 전체 데이터를 다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지형을 대표하고 있는 로스 펑션이고 이거는 좀 다르겠죠. 데이터 포인트가 부족하니까 조금 오차가 있는 로스 펑션일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중치 갱신을 한 번 하고 이거 가지고 또 한 번 하고 이거 가지고 다시 한 번 하고 3번을 갱신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는 게 바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로스 펑션이 등구선이 지금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풀 데이터 셋을 가지고 만든 진짜 로스 서피스입니다. 그러면은 W1하고 W2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가 제일 낮은 지점이냐면 색이 짙은 지점. 여기를 찾아야 돼요. 뭐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2하고 뭐 마이너스 1.5 뭐 이런 값일 것 같아요. 여기 가야 되는데 초기 값이 어딘가 지정이 돼 있을 거고 거기에서 한번 미분하죠. W1에 대해서도 미분하고 W2에 대해서도 미분하죠. 그러면은 방향이 나오겠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미분치가 나올 테니까. 그럼 미분치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미분하죠. 그러면 또 역시 미분값이 양수가 나왔으니까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해요. 뭐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은 가장 좋은 지점으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업데이트 한 거죠. 이게 지금 초기 값이 한 번 있었다고 치면 초기 값 기준으로 한 번 갱신되고
값이고 그 값이 이제 일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한번 경사 계산해서 갱신하고 요거를 5번 주르륵 해주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풀 배치에 대해서는. 근데 미니 배치를 썼다고 칩시다.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 포인트 2개만 가지고 경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상에 나와 있는 건 실제 리얼 그 등고선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 포인트 2개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실제랑은 다르겠죠. 조금 다른 지점을 가리킬 거예요.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지점이 다를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다시 또 2개 가지고 또 업데이트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면은 얘보다 지금 걸음수가 3배 더 많이 들어가겠죠. 여기 그림상에 나와 있진 않아요. 3배 더 많은 걸음을 가야 되겠죠. 아까 같이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로스 펑션이 훨씬 심플하잖아요. 계산도 훨씬 적겠죠. 그래서 그 샘플마다 좀 불규칙한 경로를 따라 가지만 좀 갱신은 빠르게 돼요. 그리고 이 방식이 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왜 그런가 보면은 여기 요 아래 그림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생긴 거, 지형이 이 아래처럼 생긴 거는 로컬 미니마죠. 물론 이 그림상에서는 로컬 미니마는 아니에요. 다른 곳에 미니마가 있어야 로컬 미니마인데 뭐 그 지점을 확대해 보면은 로컬 미니마에 빠지거나 로컬 맥시마에 빠지게 되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 여기서 탈출할 수가 있을까요? 항상 똑같은 로스 펑션이 나오죠. 전체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근데 그 미분을 해야 되는 위치가 바뀌지 않으면 거기서 기울기를 구하면 0이 나오잖아요. 길기가. 그러면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0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은 값이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예, 여기서 더 이상 값을 갱신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근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어떨까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그때그때마다 손실함수가 약간씩 바뀌죠. 예, 그러면 기울기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배치가 들어가게 되면은 업데이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요. 새들 포인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기본적으로는 그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0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고안이 되냐면 내가 이렇게 쭉 따라왔던 경사가 만약에 있다면 그 경사를 기록해다 놨다가 그거를 좀 활용을 한다면 지금 당장 기울기는 없어도 이전에 내가 따라왔던 경로가 기울기로 작용할 수 있다면 그럼 탈출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멘텀 방법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제가 설명 안 드렸던 이 파트를 말씀드릴게요. 요거 이제 지터링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아까 지금 파라미터가 2개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 2개가 결합이 되는 게 진짜 기울기입니다. 한쪽 방향의 기울기, 또 다른 방향의 기울기. 그러면 한쪽으로는 여기 지금 지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등고선이. 그러면 요 방향으로 좀 가파르잖아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완만하잖아요. 그런 지형 같은 거 상상해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어디 산에 서 있는데 이렇게 낭떠러지 같이 앞에 하나 있지만 그랜드 캐년 같은 데 보면 옆으로는 경사가 거의 없죠, 이렇게. 뭐 이런 지형이 있으면은 이제 기울기를 따라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기울기가 굉장히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굉장히 큰 값을 갖고 옆으로는 굉장히 작은 값을 갖죠. 그러면 결국은 이 2개가 합쳐진 방향이 이쪽으로 갱신이 되겠죠. 그런데 원래 내가 가야 될 곳은 여기에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좋은데 이렇게 심하게 출렁거리면서 가겠죠. 그때마다 기울기가 한쪽 방향으로 굉장히 세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터링이라고 부르고 그 경사를 이용하는 방식들이 이런 어쩔 수 없는 이런 방식이 있죠. 이런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모멘텀 방법을 보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조금 완화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모멘텀이라는 게 뭐예요? 모멘텀.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관성이라고 보통 많이들 번역을 하는데, 자, 관성은 뭐죠? 내가 해왔던 거가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관성이죠.
그래서 여기서 관성은 기울기에 대한 관성이에요. 정확하게는 기울기의 지수 이동 평균입니다. exponential weighted moving average. 기울기에 대한. 자, 기울기, 우리가 지금 관찰할 게 기울기입니다. 우리 기울기 말고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주가를 한번 예측을 하고 싶어요. 내일의 주가를. 자, 내일의 주가를 예측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오늘의 주가, 어제의 주가, 그제의 주가, 열흘 전의 주가, 30일 전의 주가,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고 칠게요. 예. 그러면은, 내일의 주가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30일치 주가를 평균 내서 맞출까요? 조금 부정확하겠죠. 왜 부정확하죠? 내일의 주가는 오늘의 주가가 제일 영향을 많이 주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 다음으로는 어제의 주가겠죠.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30일 전의 주가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무빙 에버리지처럼 30일치 평균을 내면 곤란해요. 가중치를 부여를 해야 돼요. 최신 거에다가. 그런데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최신 거에다가 조금 더 많은 가중치를 선형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익스포넨셜하게 더 웨이트가 많이 들어가도록 해주는 방식인데, 이걸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MT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주가 같은 거고, 여기선 기울기죠. 자, 지금 기울기고 요건 다음 기울기죠. 그렇죠? 근데 다음 기울기를 어떻게 예측해요? 지금 기울기에다가 베타를 곱하죠. 근데 이건 지금 기울기는 참 이거예요. 여기 지금 막 잰 거니까 현재 t 시점에서 미분해서 계산한 게 이게 기울기고요. 자, m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을 누적해온 값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예측이라면 이게 없을 거고요. 현재 기울기 값이 바로 예측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요게 여기로 들어가죠. 이 자리로. 그리고 나서 지금 막 측정한 게 또 사용이 되죠. 이거는 항상 최신 거죠. 이거는 오늘의 주가고, 이거는 어제와 그저께 합쳐진 주가죠. 평균 내진 주가고, 다시 여기로 들어가고, 또 막 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현재 기울기고, 기울기가 누적되어 온 거잖아요. 누적된 평균이죠, 이게 그 다음 기울기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t 플러스 1이니까요. 이거는 기울기의 어떤 따라온 역사인데, 최근에 측정한 기울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양이 바로 이 모멘텀입니다. 이 모멘텀을 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돼요. 자, 베타가 중요한데요. 베타가 만약에 0이었어요. 0이면 이거 모멘텀이 없죠. 모멘텀이 없이 그냥 지금 측정한 기울기만 쓰는 거죠. 그럼 요거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같죠. 정확하게. 베타 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가 현재 측정한 기울기보다는 요게 베타가 여기가 커지면 여긴 작아지게 되니까요. 여기가 커지면 이건 전체는 작아지게 되고 이게 커지죠. 이 모멘텀이. 그러면 베타 값을 키워줄수록 내가 역사적으로 해왔던 그런 기울기들의 평균이 지금보다는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모멘텀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 기울기 자리에 모멘텀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울기 자리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자리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기 단순하게 현재 기울기가 아니라 모멘텀이 적용이 된 업데이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 누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측정한 거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죠. 아까보다는. 그래서 오실레이션이 훨씬 적어집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막 출렁출렁 거리는 게 없어요. 내가 과거에 했던 것들이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렴도 더 빨라요.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개선한 방식이에요. 네스트로프 엑셀러레이티드 그레디언트라 그래서 이게 엄밀하게는 이거보다 이론적으로는 성능이 무조건 더 좋게 돼 있어요. 그 정확한 가정만 들어가면 이게 더 좋은 방법인데, 요거는 뭐냐면 다 똑같은데 여기 업데이트하는 식은 동일하죠. 이렇게 보시면 동일한 식이 보여요. 동일한 식인데 여기가 좀 다르죠. 뭐가 다르죠? 여기가 다르죠. 여기 달라요. 그래서 먼저 그
모멘텀 방향으로 한 걸음을 이동한 후에 지금 기울기를 재고 있는 겁니다. 모멘텀 방향으로 한 걸음 이동한 후에 기울기를 재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 이제 이해가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내가 가장 낮은 지점으로 하산을 해야 되는데, 그 모멘텀 방식은 이제 내가 쭉 하산에 오다가 거기서 기울기를 측정을 하죠. 발을 이렇게 눈을 감고 하산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내려와야 될까요? 이렇게 360도 방향으로 다 기울기를 재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곳으로, 그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게 내가 내려왔던 방향이 가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재 내가 기울기를 재서 그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모멘텀 방향으로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멘텀 방식이고, 네스트로프 모멘텀은, 내가 먼저, 내려왔던 그 모멘텀이 있겠죠. 그 방향으로 일단은 한 걸음을 더 내딛고요. 그리고 거기서 기울기를 재서 그 기울기 방향으로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네스트로프 모멘텀이에요. 이거는, 먼저 내딛고 기울기를 측정하느냐, 아니면 기울기를 측정해서 그 방향으로 내딛고 모멘텀을 쓰느냐, 요 차이죠. 두 차이인데 요게 조금 더 좋아요. 아래 방향이, 아래 방식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고, 요거를 코드상으로 구현을 할 때는 이렇게 구현하면 돼요. 러닝 레이스를 주고요. 러닝 레이스는 요 알파 값이잖아요. 알파 값을 지정을 해주고, 여기.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모멘텀의 비율, 요 베타를 여기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네스트로프 모멘텀 형식으로 이렇게 쓸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요거를 true냐 false냐를 써주면 돼요. 그러면 네스트로프를 쓰느냐 안 쓰느냐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neg라고 불러요. 네스트로프는 사람 이름이고요. 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다그라드하고 뭐 RMS 프롭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요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요거까지 자세히 알아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그냥 그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건 뭐냐면 파라미터마다 다른 러닝 레이스를 적용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러닝 레이스 알파라고 하는 게 그냥 정해져 있죠.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똑같은 게 곱해져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온리 기울기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죠. 그 파라미터에 대한. 그런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조금 자주 업데이트되는 파라미터는 러닝 레이스 점점 작아지고요. 좀 천천히 업데이트되는 파라미터는 상대적으로 러닝 레이스 크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업데이트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중요하면 자주자주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파라미터들은 러닝 레이스를 좀 작게 해서 정밀하게 이렇게 업데이트 해가고, 그렇지 않은 거는 좀 큼직큼직하게 업데이트하고, 뭐 그런 방식이고요. 거기 아다그라드고 RMS 프롭도 비슷한 계열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 됐었고, 이 자체는 지금은 잘 쓰이지 않아요. 지금은 쓰이지 않고 이 기법을 활용한 아담이라고 하는 옵티마이저가 있습니다. 이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담 옵티마이저의 저자를 제가 여기 일부러 써놨는데, 요 킹마라고 하는 분, 이분이 이제 학기 말에 한번 또 등장을 할 겁니다. 여기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저자인데,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공부할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이론의 논문의 저자예요. 자, 아담 옵티마이저는 뭐냐 하면은 우선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했었죠. 근데 그레디언트의 제곱, 그 로컬 미분치의 제곱도 같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곱을 그럼 어디다 써먹냐 하면은 아까 제가 파라미터마다 러닝 레이스를 좀 바꿔준다고 했었죠. 거기에 적용을 해요. 이거를 거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곱도 같이 활용을 하는데, 자, 계산식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계산식은 이건 뭐랑 똑같아요? 1차 모멘트 쓰는 그냥 모멘텀 방식이죠. 이게 바로 모멘텀 방식이고요. 2차는 이 기울기의 제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웨이티드 무빙 에버리지 형태로, 익스포넨셜 웨이티드 무빙 에버리지 형태로 계산을 쭉 합니다.
모멘텀도 계산하고 2차 모멘텀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걸 M, 요건 V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바이어스를 좀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이어스는 뭐냐면 지금 사실은 그냥 M하고 V를 그냥 그대로 써도 되는데 요게 요 식을 가만히 보시면 요게 M 틸다하고 V 틸다를 보시면 1 빼기 베타에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자, 사실 베타가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0.00 얼마 이런 값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건 t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이게 그 0.1에 막 제곱에 또 제곱에 또 제곱에 이렇게 가면 이게 나중에 결국 0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 1 빼기 0이 되니까 이거랑 같겠죠. 결국 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같아져요. 조금만 지나면. 근데 초반에는 이게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 초반에 좀 보정해주기 위해서 이런 걸 씁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하진 않을 텐데 이렇게 해서 쓰게 되고요. 보정치를 가지고 사실은 갱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2차 모멘트는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죠. 그렇죠? 2차 모멘트는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는 알파였는데 알파가 아니라 2차 모멘텀에 의해서 좀 조정이 된 알파죠. 이게 분모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학습률이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전체가 학습률이잖아요. 여기 곱해진 게 학습률이니까 이 학습률 자체가 요 V 틸다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결국은 파라미터마다 다 다른 값이에요. W가 다르기 때문에 W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파라미터 와이즈한 어댑티브 러닝 레이즈 갖게 됩니다. 알파가 아니라 파라미터들에 따라서 이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러닝 레이지 파라미터마다 좀 다르게 적용이 되는 이러한 형태예요. 요거만 잘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모멘텀도 쓰고 파라미터마다 다른 학습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데 뭘 더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이 알파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만 잘 지정을 해줬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베타도 결정해줘야죠. 감마도 결정해줘야죠. 또 여기 분모가 0이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한 아주 작은 값 입실론을 더해줬는데 입실론도 정해줘야 되죠. 이런 네 가지 값을 하이퍼 파라미터로 다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널리 활용되는 값이 미리미리 잘 나와 있어요. 그 값을 그냥 쓰면 됩니다. 웬만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고요. 아담 W라고 하는 건 나중에 나올 때인데요. 그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걸 그대로 쓰면은 잘 안 먹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OATK라고 하는 게 이제 한 몇 시간 후에 나오는데 그때는 아담보다는 아담 W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옵티마이저 전체고 그러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마다 다르게 하는 RMS 프롭 있었고요. 그 다음에 RMS 프롭하고 그 모멘텀 방식이 결합된 방금 보셨던 아담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는 아담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다 쓰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담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옵티마이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 정리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 아담이 사실은 거의 이 아담 계열 아담 W도 있고 뭐 아담 계열들이 실제로는 제일 널리 사용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옵티마이저를 여러분들 디폴트로 이걸 쓰면 돼요. 라이브러리를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불러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세컨 오더 옵티미제이션, 그러니까 2차 이계 도함수를 써서 최적화를 하는 게 그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더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사용했던 건 자코비안 매트릭스였잖아요. 1계 도함수. 한 번 미분한 것만 갖고 있는 행렬을 썼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더 미분한 거. 2차 미분을 갖고 있는 행렬을 헬시안이라고 불러요. 헬시안을 쓰게 되면은 조금 더 최적점을 향해서 조금 더 빠르게 수렴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2계 도함수를 쓰면은 이게 최대인지 최소인지를 알 수 있는 부가적인 정보들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유사한 개념으로 조금 더 좋은 지점으로 빠르게 수렴시킬 수가 있긴 있는데 그리고 헬시안의 특성은 무슨 특성이냐면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파라미터 지금 n개를 가지고 지금 만든 거예요. W1하고 W2에 대한 편미분이잖아요. 근데 순서를 바꿔요, 이렇게. W2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하고 그 함수를 다시 W1에 대해서 편미분해요.
또 두 개는 서로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같아요. 요거랑 같습니다. 같은 값을 갖는 이런 그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를 가져요. 시메트릭한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예, 트랜스포즈를 해도 같습니다. 트랜스포즈가 굉장히 편리하죠. 예. 그리고 만약에 해시안이 그 양수다 그러면 컨벡스한 거고요. 음수다 그러면 콘케이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n/n 행렬이잖아요. 이쪽으로 n개, 이쪽으로 n개니까 이거를 갖다가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역행렬은 일반적으로 이 행렬 차원의 세제곱의 연산량이 필요합니다. 그냥 연산을 한다면. 근데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n의 세제곱보다는 훨씬 적게 계산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산량이 많아요. 역행렬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이에요. 역행렬을 구하기가 좀 계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 하는 거. 그래서 이 딥러닝에서는 이 n이 지금 몇 개일까요?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딥러닝에서는 이게 뭐 10의 7승 이상 뭐 이런 큰 값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역행렬을 구하려면 여기에 다시 세제곱 그럼 21승 이상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산량이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이런 이계도 함수를 사용한 방식은 잘 최적화에 쓰이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다행일 수 있겠죠. 기울기만 잘 알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 아담 그걸 그냥 쓰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그림이 하나 있길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림이 있길래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네. 이거 좀 옛날 그림이라서 최근 건 안 나와 있고 RMS 프로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가장 오래된 방식이잖아요. 예. 요 빨간색 방식이 가장 느리게 수렴하죠. 가장 좋은 지점이 여기인데 다른 방식들은 모멘텀들을 다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수렴을 하죠.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현재 측정한 그 자리에서 측정한 기울기가 없으면은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근데 모멘텀 방식은 내가 내려왔던 것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죠. 그 기울기가 있죠. 그 기울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해서 현재 측정한 기울기랑 쓰기 때문에 지금 기울기가 없어도 옛날에 기울기가 있었으면은 내려갈 수 있죠. 그 방향으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새들 포인트를 탈출하는 예시인데요. 새들 포인트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렇게는 최소 값인데요. 요렇게는 최대 값이죠. 그래서 한 기울기를 다 총 기울기는 0으로 계산이 되는 지점이에요. 예, 그런 지점에서도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탈출이 안 되겠죠. 어쨌든 기울기가 0이니까요. 근데 이거는 경사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성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탈출이 되긴 되겠죠. 안 되네요. 예, 여기서는 탈출이 안 되는 예시는 보여 있고요. 네.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러닝 레이트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닝 레이트 컨트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뉴럴넷을 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러닝 레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알파예요. 그 기울기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 알파를 곱했잖아요. 네, 알파인데 그 알파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상수로 쓰거나 아니면 아담에서는 파라미터마다 좀 다른 값을 썼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파라미터마다 다른 게 바뀌더라도 얘가 좀 거시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그 알파 값들을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 알파 값을 크기를 뭐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잘 제어를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수렴시키는 이런 방법이에요. 자, 어떤 러닝 레이트이 중요할까요? 좋을까요? 0.001, 0.0001 이런 거 한 번씩 넣어보면서 그냥 고정된 값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 물론 초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처음에는 뭐 하산을 하는데 정확하게 진짜로 내가 최저점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그 보폭을 계속 유지하면서 미세하게 찾기는 쉽지 않겠죠. 그럼 마지막에 가면은 그 러닝 레이트이 좀 작아져야지
정밀하게 막 찾을 수 있겠죠. 그 러닝레이스를 시간이 지나가면 좀 작은 거로 바꿔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그렇듯이, 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보시면, 러닝레이스 어떻게 그럼 고르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그 학습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좀 스몰 데이터를 가지고 오버피팅을 한번 시켜봅니다. 오버피팅이 잘 되는지. 즉, 러닝 커브가 아래로 잘 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일단은 체크를 해봐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적절한 이제 러닝 레이스를 골라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고른 게 러닝 레이스 너무 커. 굉장히 큰 값을 골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로스고요. 이게 반복 횟수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이거는 발산하는 케이스죠. 러닝레이시 너무 커서 산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산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그 제가 초반에 그런 그림 보여준 적 있었죠. 예, 포물선에서 예,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어요. 다이버지 하는 겁니다. 발산하는 거고요.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작으면 너무 작으면은 여기 파란색이 가장 작은 러닝레이시예요. 가긴 가는데 너무 천천히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천천히 떨어져요. 자, 적절한 학습률에 예를 들어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걸로 간다 칩시다. 그럼 내가 여기서 서울에서 강릉을 놀러 가야 되는데 시속 100km로 가야지 한 3시간 만에 잘 가는데 시속 10km로 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30시간이 걸리죠. 시속 1km로 가면은 300시간이 걸리죠. 예. 이게 적절한 값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뉴럴넷은. 여러분들 뉴럴넷 훈련시키는 게 1시간, 2시간짜리 이런 훈련도 있지만 일주일, 2주일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적절하게 안 하면은 일주일, 2주일 걸릴 게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레이스를 잘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그 휴리스틱하게 알려진 팁인데 그 배치 사이즈를 2배로 키우면은 러닝 레이트도 2배로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잘 머릿속에 담아두셨다가 내가 러닝 레이스를 키워야 빨리 학습이 끝나니까 러닝 레이스를 키우려면 배치의 크기를 2배로 해줘라. 2배로 키우려면 2배로 해줘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러닝 레이스를 너무 크게 잡으면 발산하고 너무 적게 잡으면은 파란색처럼 너무 천천히 수렴하고 그 다음에 적당히 큰 거를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 초반에 빠르게 수렴을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 큰 러닝 레이스로는 좋은 지점을 또 못 찾겠죠.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빨간색처럼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천천히 떨어지더라도 가장 로스를 적게 만들어주는 지점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빨간색을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든 모델, 그리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그리고 파라미터. 최적화해야 될 대상이죠, 파라미터가.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 조화를 만들 때, 이 러닝 레이스 정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생각보다. 러닝 레이스를 잘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네. 제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러닝 레이스를 조절을 해주게 되는데, 고정된 값을 쓰지 않고 가변해서 쓰게 되는데, 어떻게 하게 되느냐. 처음에, 여기 3스테이지라고 써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웜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컨스턴트하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는 러닝 레이스를 작게 바꿔줍니다. 그렇죠? 올렸다가, 그대로 갔다가, 떨어지게 만들죠. 올라갔다가 유지했다 떨어지는데, 유지하는 그 구간은 예전에는 유지를 했어요. 유지하고 떨어뜨리고 유지하고 떨어뜨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올렸다가 서서히 그냥 떨어뜨립니다. 코사인 곡선을 따라서. 한번 보게 되면 웜업은 말 그대로 너무 처음부터 큰 러닝 레이스로 시작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정말 뭐 택도 없이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올라갈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웜업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러닝 레이스로 해서 괜찮은가?
그럼 좀 더 올려보자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러닝 레이트를. 원래 러닝 레이트 제가 미세하게 찾기 위해서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초반에는 올려요. 낮은 숫자에서 높은 숫자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컨스턴트하게 유지를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아담 같은 경우에는 0.001 뭐 이런 값으로 뭐 쭉 가요. 쭉 가다가 디케이 없이 쭉 가다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러닝 레이스를 디케이 한다라는 건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러닝 레이스를 줄여주는데 스텝으로 줄여줄 수도 있고 뭐 익스포넨셜하게 줄여줄 수도 있고 선형적으로 줄여줄 수도 있고 코사인 곡선을 따라서 줄여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줄여줄 수 있어요. 코사인 곡선이라고 하는 건 코사인은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건 없어요. 코사인의 이렇게 반주기, 떨어지는 고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반주기를 따라서 디케이를 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코사인 디케이라고 하는 거, 코사인 곡선 보면은 처음에는 천천히 디케이 하죠. 그러다가 빠르게 내려갔다가 다시 천천히 가죠. 올라가기 직전까지는 보면은. 그래서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를 뜻하는 거예요. 코사인 디케이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어닐링이라고도 불러요. 예, 같은 뜻입니다. 자, 그 스텝으로 줄이는 방법은 러닝 레이스를 0.001로 했다가 거기에 2분의 1로 줄였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거기에 뭐 2분의 1 또는 뭐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스텝으로 계단처럼 줄이는 방식이고 예전에 그 CNN 훈련에서 많이 쓰이던 방식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방식은 잘 쓰이진 않죠. 그 CNN에서 나중에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는데 최근 트렌드는 코사인 디케이 요거 많이 쓰는 거고 이제 구현하는 방법은 여기 코사인 디케이를 임포트를 하시고 이니셜 러닝 레이트를 지정을 하고요. 예, 그럼 0.001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줄어들기 시작하고 어디까지 줄어드느냐면 여기까지 줄어들어요. 0까지. 0까지. 0.001에서 0까지 줄어드는데 어떻게 줄어드느냐 하면은 디케이 스텝이 10만이죠. 예, 10만 번 동안. 10만 번이 지나면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니셜 러닝 레이트는 여기 0.001이에요. 여기 시작, 끝, 여기는 횟수. 시작에서 끝까지 갈 때까지 필요한 스텝 수. 요거를 주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옵티마이저 아담을 쓰니까 아담 해놓고 아담의 러닝 레이트를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상수로 0.001 이렇게 줬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든 스케줄러를 지정해 주게 되면은 러닝 레이트 시간에 따라서 계속 줄어들게 되죠. 시간이라고 하는 건 반복 횟수, 스텝으로 우리가 환산하는 반복 횟수에 따라서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구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웜업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웜업은 초반에 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시작할 때 러닝 레이트는 우리가 지정을 해요. 0.0001,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일단 뭐 지정을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요거를 점점 높여줍니다. 높여주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높여줄지를 정해야 되겠죠. 그게 베이스 러닝 레이트고요. 여기 예를 들면 0.001 같은 값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10배 늘려주는 거죠. 10배를 쭉 늘려주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웜업이 끝나면 요 값이 되겠죠. 러닝 레이트. 그렇죠? 이게 최종 값이니까요. 예. 요 값이 실제적으로 웜업 후에 네트워크에 적용되는 러닝 레이트예요. 그렇게 되고 이거는 전체 훈련 구간 중에서 웜업이 차지하는 거는 대략 5에서 10%. 훈련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웜업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예, 웜업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대로 디케이 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니까 예, 요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거고 요 웜업을 구현하려면은 수동으로 매뉴얼리 구현할 수 있어요. 그냥 리니어하게 증가시켜주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좀 더 편하고 안정적이죠. 그래서 폴리노미얼 디케이 같은 거 이렇게 임포트 하신 다음에 이니셜 러닝 레이트 10의 마이너스 4승 그 다음에 최종 러닝 레이트 10의 마이너스 3승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까지 필요한 스텝 수 지정을 해준 다음에 예,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면 예, 그 파워를 1.0으로 하면 리니어예요. 예, 선형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예, 이런 웜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웜업은 뭐 굳이 막 복잡한
곡선을 따라서 갈 필요 없어요. 사실 초반에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리니어하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선형적으로 올렸다가 코사인으로 내리면 되니까요. 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습 초기에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올려보자 하는 취지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뉴럴넷을 훈련시킬 때 사용되는 그 웜업하고 디케이 방식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거예요. 웜업을 하고 나서 컨스탄트 구간은 이제 옵션인데 잘 쓰지 않고 바로 디케이로 들어가요. 예. 보시면은 디케이가 하는 건 뭐예요? 로스의 랜드스케이프, 로스의 경치를 그 풍경을 조금 더 정밀하게 탐색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러닝 레이시 작아야지 종종 걸음으로 잘 찾을 수 있으니까요. 트렌드는 웜업하고 나서 바로 코사인 디케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림으로 그렸어요. 처음에 러닝 레이시 0에서 0은 아니죠. 0보다 좀 큰 숫자 0.001 같은 그런 숫자에서 0.0001 같은 숫자에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올리고요. 그리고 코사인 곡선을 따라서 떨어지죠.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시 뭐 0.0001이나 뭐 아니면 뭐 0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숫자로 낮춰주면 돼요. 자, 여기가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반복 횟수가 갈수록 처음에는 거의 그 컨스탄트 형태로 가다가 좀 약간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컨스탄트로 가는 이러한 과정으로 러닝 레이시 스케줄링이 됩니다. 과거에 쓰이던 방식은 일정하게 가다가 이거에 10분의 1 크기로 확 줄였다가 다시 이거에 10분의 1 크기로 확 줄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들이 예전에는 많이 사용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10분의 1씩 확 줄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완만하게 줄이는 게 좀 좋아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네. 그래서 지금은 웜업 더하기 코사인 디케이 형태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거를 다 뭐 구현한 형태인데요. 코드 한번 예시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두 코드가 그냥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형태예요. 처음에는 베이스 러닝 레이스는 10의 -3승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훈련을 토탈 시킬 거는 10만 스텝으로 훈련을 시킬 거예요. 10만 스텝. 그러니까 스텝이라고 하는 건 배치예요, 배치. 10만 개의 배치를 내가 넣을 거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웜업은 이 중에 5,000개니까 약 5% 정도 되겠죠? 5% 정도만 웜업을 하겠다는 거죠. 시간 중에서. 그래서 뭐 코사인 디케이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디케이에서 토탈 스텝은 빼서 요 웜업을 빼야 되겠죠. 빼기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코사인 어닐링이 되는 요 스텝 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코사인 디케이 할 거고 웜업은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아담 옵티마이저에다가 요 스케줄러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위에서 만든 코사인 디케이가 여기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스텝 수가 웜업 스텝 전까지는 지금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시켜주는 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5,000회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코사인 디케이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키면 웜업하고 코사인 어닐링이 다 적용이 된 형태의 러닝 레이 제어가 되는 훈련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 숙제에서 다 해보시게 될 거예요. 이런 거를 다 써야지 성능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마지막은 파라미터 초기화 방법입니다. 요 전까지 내용 어려운 거 없죠. 아담 옵티마이저,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를 그럼 어떻게 초기화를 하느냐. 지금 파라미터 초기값에 대해서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쵸? 파라미터는 어떤 초기값을 주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미터 초기값이 중요한데, 상식적으로, 끝도 없는 초기값. 예를 들어가지고 엄청 큰 값. 이런 걸 줬다고 쳐보세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산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그 진짜 값이랑 영 아닐 것 같은 그런 지점에다 갖다 놓으면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쪽 어디서 막 로컬 옵티마에 빠져가지고 헤맨다든지. 그래서 적정한 값을 줘야 되는데, 그냥 제가 큰 틀에서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0 근처에 있는 값이 일단 좋은 값이에요. 그런데 0이면 좋지 않아요. 0은 아니지만 0 근처에 있는 어떤 값, 이 값이 가장 파라미터로 사용하기에, 초기 값으로 사용하기에는 좋은 값입니다. 그렇고요. 초기화가 최종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럼 파라미터 초기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지금 나열을 해놨는데 이걸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바이어스도 초기화를 해야 되잖아요. 바이어스는 그냥 0으로 초기화를 많이 해요. 파라미터는 0 근처에 있는 랜덤한 값으로 초기 값을 주고, 바이어스는 0으로 주고, 뭐 이런 게 가장 흔한 방식인데,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겠죠. 초기 값을 파라미터를 0으로 주면 안 되나? W들은 다. 제로 이니셜라이제이션? 0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뭐든지 초기값 0으로 많이 쓰잖아요. 0으로 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할 텐데, 0으로는 잘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렬을 0으로 초기화하면은, 이거는 제가 여기 써놨죠. 실제로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왜 그럴까요? 웨이트가 0이면 입력이 뭐가 들어가도 무조건 곱해지니까 웨이트랑 0이 나오죠. 그럼 액티베이션이 0이 돼버리죠. 액티베이션이 0이 되면은 그레디언트가 0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그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체인 룰로 계산했죠? 예, 체인 룰은 계산할 때 보면 로스 함수를 뭐 미분하고 액티베이션 함수를 미분하고 맨 마지막엔 웨이티드 썸을 미분했는데 웨이티드 썸이 그게 0이 돼버리죠. 그쪽이. 예, 그래서 결국은 가중치가 0이라는 얘기는 그레디언트도 0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레디언트가 0이라는 얘기는 뭐죠? W는 W 빼기 알파 곱하기 그레디언트잖아요. 이 그레디언트가 0이잖아요. 그럼 학습이 안 되죠. 갱신이 일어나지가 않죠. 이전 거랑 다음 거랑 항상 같죠. 학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 랜덤한 값을 초기 값으로 쓸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초창기에 쓰이던 방식이에요. 랜덤한 값을 쓰는데 0 근처에 있는 값이 좋아요. 0 근처에 있는 값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0 근처에 있는 작은 값을 쓰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랜덤한 값을 골라야 되니까 어떤 확률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니폼 분포,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에 있는 값들 중에서 하나 유니폼하게 고르든지 아니면은 가우시안 분포,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이런 가우시안 분포, 시그마는 뭐 0.01, 뭐 더 작은 값,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죠. 그런 것들로부터 임의의 값을 하나씩 샘플링해서 모든 가중치들을 초기화를 하는 거죠. 샘플링을 W번 해야 될 테니까 각각 W의 다른 0 근처에 있는 값들이 샘플링이 될 거고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0이 샘플링 되면 어떡하지? 0이 샘플링이 될 일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건 10에 뭐 이렇게 그 자릿수가 뭐 16자리는 돼요. 그게 0으로 샘플링이 돼야 돼요. 그런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0이란 특정한 값이 잘 골라지진 않겠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르콘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비에르, 히.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지금 이제 제가 르콘 전에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값을 샘플링을 한다고 할게요. 가우시안 분포. 시그마를 0.01로 줬습니다. 표준 편차를. 이런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뭐 초기 값이 잘 만들어질 거예요. 샘플링을 한 다음에 6개짜리 뉴럴넷, 6층을 갖는 뉴럴넷에 파라미터를 한번 살펴봤더니 액티베이션 값을 살펴봤더니 초기 값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활성화 함수는 하이퍼블릭 탄젠트인데 뭐 다른 걸 써도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어쨌든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써서
관찰 한번 해볼게요. 6층짜리를. 그래서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층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그 액티베이션들의 히스토그램이에요. 액티베이션은 그 활성화 함수를 통과해 나온 출력 값을 액티베이션이라고 하죠. 그 액티베이션을 봤더니 처음에 첫 번째 층에서는요, 이렇게 초기화한 상태에서 첫 번째 층에서는 0 근처에 액티베이션도 있고 하이퍼블릭 탄젠트니까 -1에서 또 무조건 1 사이에 나오죠. 그 사이에 것들이 이렇게 그냥 고르게 나왔어요. 고르게 나왔는데 두 번째 층을 통과한 그 액티베이션 값들을 쭉 모니터링을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점점 0 근처로 많이 포진하더니 그 맨 마지막 6번째 층을 통과한 그 액티베이션 값들은 거의 0 근처에 있는 값들밖에 없죠. 그렇죠? 활성화 값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막 몰려 있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활성화가 전부 0 값을 거의 갖게 된다는 거잖아요. 0에 매우 가까운 값들을. 그러면 그게 뭐죠? 액티베이션이 거의 0이죠. 액티베이션이 거의 0이면은 그레디언트도 거의 0이 돼요. 결국은 그 액티베이션에 대한 미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0이 되고, 이렇게 되면 학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럴넷의 출력이 막 0에 막 거의 가까운 것들만 막 지나치게 포진이 돼 있으면은 그런 훈련이 잘 안 됩니다. 요거를 수학적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있는 출력을 y 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결국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하이퍼블릭 탄젠트의 여기 z, 그렇죠? 하이퍼블릭 탄젠트의 z가 여기 들어가겠죠? 마지막 활성화 함수. 근데 g는 결국 뭐냐면 wa 더하기 b죠. 웨이티드 썸이니까. 여기 요 마지막에 있는 요 활성화 값이 w랑 곱해지고 바이어스 b랑 더해져서 g가 되잖아요. 그게 활성화 함수 통과해야 y 해시 나오죠. 여기하고 요 층 사이에는 웨이티드 썸과 활성화 함수 통과가 한번 있는 거죠. 그래서 웨이티드 썸과 그게 활성화 함수를 한번 통과해서 이게 y 해시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이 자체는. 근데 백워드 패스를 한번 보세요. 백워드 패스는 로스를 이거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잖아요. 요게 이제 기울기잖아요. 요 기울기는 실제로는 로스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y에는 z에 대해서 미분하고 z를 w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그랬죠. 첫 시간에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런 체인 룰에 의한 연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문제가 없는데 하이퍼블릭 탄젠트는 편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1 빼기 하이퍼블릭 탄젠트의 제곱. 그리고 웨이티드 썸에 대한 w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a가 나오겠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기울기예요. 근데 a가 지금 뭐예요? 0에 가깝죠. 그럼 기울기가 지금 다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이게 0에 가까우면. 그래서 활성화가 0에 가까워지게 되면 기울기도 0에 가까워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뉴럴넷에서. 그래서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학습이 잘 안 된다는 뜻이죠. 기울기가 잘 살아있어야 학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학습이 잘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이렇게 초기화를 하게 되면 학습이 잘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시그마를 내가 너무 작게 줘서 그런가? 하고 시그마를 좀 크게 줘볼까요? 시그마를 좀 크게 주면은 이런 결과를 관찰해요. 액티베이션들이 이번에는 양쪽에 -2하고 1 사이에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0에는 별로 없어져요. 한쪽으로 몰려요. 0으로 몰리든지 1이나 -1로 몰리든지. 자, 이것도 그러면 백워드 패스를 가만히 보시면 똑같은 식으로 미분이 되죠. 근데 아까처럼 길게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A는 지금 1이나 -1이니까 뭐 문제가 없는데 이쪽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 어떻게 돼요? G가 지금 큰 값이 들어가게 되면 하이퍼블릭 탄젠트는 1이나 -1이 나오잖아요. 이쪽이 0이 돼버려요. 중간계.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역시 또 기울기가 또 0이 돼요. 최종적으로는. 그럼 또 역시 학습이 안 돼요. 그래서 학습시키기가 여러 층을 쌓았을 때 굉장히 좋지 않죠. 랜덤하게 초기화를 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르쿤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게 돼요. 르쿤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여기 르쿤은 얀 르쿤이죠. 우리 그 유명한 1998년도에 이제 나온 방식이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유니폼 분포나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값을 샘플링을 해서 초기화를 하게 되는데, 이런 기호는 샘플링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뒤에는 확률 분포가 있어야 돼요. 확률 분포로부터 얘를 고른다는 뜻이에요. 예. 어떻게 고르냐 하면은, 아까랑 뭐 좀 비슷하긴 비슷한데, 뭐가 달라요? 이 표준 편차를 아무렇게나 주지 않았죠. 표준 편차를 여기, 이게 뭐예요? 입력 뉴런의 개수예요. 그 층마다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 층의 입력 뉴런의 개수를 감안해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나아져요. 아까처럼 이렇게 몰리는 현상들이 완화가 됩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뭐 요거를 이제 만약에 쓴다 그러면 지금도 쓸 수 있습니다. 르큰 유니폼, 르큰 노멀. 르큰 유니폼은 이거 구현해 놓은 거고요. 르큰 노멀은 이거 구현해 놓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호출해 주게 되면은 파라미터 초기화를 쭉 해줘요. 왜냐하면 뉴럴넷의 층은 정해져 있잖아요. 미리 설계를 하게 되면 그거 이용해 가지고 다 계산해서 초기값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중간에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 활성화 함수를 쓰면은 아까 같은 현상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하이퍼볼릭 탄젠트나 시그모이드는 뉴럴넷의 중간층에 요즘에는 안 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방식이 잘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요거를 조금 더 발전시킨 게 하비에르 이니셜라이제이션이에요. 하비에르 글로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을 한 건데 뒤에 레스 네임을 써서 글로롯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둘 다 쓰이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저자가 유명하신 분이죠. 요슈아 벤저. 그래서 2010년에 나왔는데 이때 렐루는 여러분들 2012년도에 나왔어요. 렐루 나오기 전이에요. 그냥 앞에 그 르큰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조금 더 발전시킨 방식이고 여기 똑같이 이 하비에르 유니폼, 하비에르 노멀 그렇죠? 두 개가 있죠. 노멀 분포로부터 샘플링해도 되고 유니폼 분포로부터 샘플링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입력 뉴런만 쓰지 않고요. 출력 뉴런도 같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여기 두 개 더했으니까 2로 했죠.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좋은 초기 값을 갖도록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잘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까지는 좀 빼도록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에 어울리는 초기화 기법이에요. 결국은 목표는 뭐냐면 층이 깊어져도 활성화 값이 0 근처나 플러스 마이너스 2 근처로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지 않고 골고루 어느 정도 퍼질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글로롯 유니폼, 글로롯 노멀로다가 이렇게 라이브러리상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비에르 초기화 기법을 쓰게 되면 아까 같은 방식에서 지금 6개 층을 통과시켰는데 어때요? 쏠리지 않죠, 별로. 층을 6개 통과해도 활성화 값들이 0 근처로 이렇게 모여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잘 워킹을 해요. 좋은 방법인데, 그런데 이 문제 액티베이션 함수가 등장을 하죠. 렐루가. 예. 렐루를 쓰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런 모습을 보여요. 예.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죠. 예. 0 근처에 몰려있고, 예. 떨어지는 액티베이션들이 사라집니다. 자, 액티베이션이 사라지게 되면, 아직 렐루를 제가 설명을 제대로 안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와요. 다잉 렐루 프로블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액티베이션 값이 0으로 그냥 바뀌어버리면, 역시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그레디언트가 0이 돼서 학습이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온 게 2015년도에 히 이니셜라이제이션이에요. 이 방법이 지금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히는 카이밍 히의 그 레슨네임에서 온 거예요. 카이밍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히라고 많이 부르고 2015년도에 나왔고요. 카이밍 히는 이제 뭘로 유명하냐면은 그 레즈넷으로 유명하죠.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레즈넷의 저자고 이 당시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마 일하실 때 아마 만드신 방법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분이 직장을 많이 옮기셨는데 지금 아마 MIT의 교수님으로 계실 텐데 요 당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계실 때 큰 업적을 많이 쌓으셨는데 그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요건 뭐냐면 루큰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조금 수정한 거예요. 아까랑 비슷한데 좀 다르죠? 약간 다르죠? 1이 2로 바뀌었죠? 그렇죠? 루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루큰은 요거였습니다. 여기 1이고 여기 3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2고요. 이게 숫자만 바뀌었죠. 이게 훨씬 더 잘 워킹을 합니다. 그리고 쓰실 때는 he uniform, he normal 이런 거 불러다가 쓰시면 됩니다. 요거를 명시적으로 부르지 않아도 그 옵티마이저에서 알아서 세팅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몰라도 돼요. 이거는.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명시적으로 쓰려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요건 뭐랑 잘 어울리냐면은 렐루 계통이랑 잘 어울려요. 리키렐루, 뭐 렐루, 뭐 엘루 이런 것들이랑 잘 어울리고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마 없을 것 같고 또 그러니까 다음 시간하고 이제 계속 이어지니까 이번에 했던 거를 잘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